내가 보기에 행렬의 걸음이 좀 더 빨라진 것 같았다. 내 주위에는 여전히 햇빛이 넘쳐날 듯 빛나는 똑같은 들판 그대로였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은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어느 한순간 우리는 최근에 새로 포장한 길을 지났다. 뜨거운 햇볕에 아스팔트가 녹아 터져 있었다. 발이 그 속에 푹푹 빠졌고 그러면서 아스팔트에 번쩍거리는 속살이 드러났다. 연구마차 위로 보이는 이 삶은 가죽으로 만든 마부의 모자는 마치 바로 그 검은 진창을 이겨서 만든 것만 같았다. 푸르고 흰 하늘과 갈라진 아스팔트에 끈적거리는 검은색, 상복들의 우중충한 검은색, 니스칠을 한 연구마차의 검은색, 이런 색깔들의 단조로움 가운데서 나는 좀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햇빛, 가죽 냄새, 마차의 말똥 냄새, 니스칠 냄새, 향 냄새, 잠을 자지 못한 지난밤의 피로. 그 모든 것 때문에 나는 눈과 머릿속이 온통 혼미했다. 나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구름처럼 더워진 열기 속에 파묻힌 페레스 영감이 까마득하게 멀리 보이더니 이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눈으로 찾아보았더니 그가 길을 벗어나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보였다. 동시에 나는 길이 내 앞 저쪽에서 구부러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지방을 잘 알고 있는 페레스가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지름길로 접어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길이 구부러지는 곳에서 그는 우리와 다시 만났다. 그랬다가 또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다시 벌판을 가로질러 갔고 그러기를 여러 번 되풀이했다. 나는 관자놀이에서 피가 뛰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어찌나 신속하고 확실하고 또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는지 더 이상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마을 어귀에서 담당 간호사가 나에게 말을 건넸던 것이 기억이 난다. 그녀는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목소리, 감미롭고 떨림이 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천천히 가면 일사병에 걸리기 쉽고 너무 빨리 가면 땀을 많이 흘려서 성당 안에 들어가선 오한이 나요. 그 말이 옳았다.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이었다. 그 밖에 그날의 광경들이 몇 가지 머릿속에 남아있다. 가령 마을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따라잡았을 때의 페레스의 얼굴, 흥분과 힘겨움으로 인해 굵은 눈물이 그의 뺨을 적시고 있었다. 그러나 주름살 때문에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눈물 줄기들은 퍼졌다가 한데 모였다 하면서 그 허물어진 얼굴 위에서 니스칠을 해놓은 듯 번들거렸다. 그리고 생각나는 것은 성당, 보도 위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 묘지의 무덤 위에 놓인 붉은 제라늄 꽃들, 페레스의 기절, 엄마의 관 위로 굴러떨어지던 핏빛 흙, 그 속에 섞여들던 나무 뿌리의 허연 살, 그리고 또 사람들, 목소리들, 마을, 어느 카페 앞에서의 기다림, 끊임없이 부르릉거리는 모터 소리, 그리고 마침내 버스가 알제라는 빛의 둥지 속으로 들어오고 그리하여 이제는 잠자리에 들어 12시간 동안 실컷 잘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내가 느꼈던 기쁨이었다. 2장 이 잠에서 깨어나자 나는 이틀 동안의 휴가를 청했을 때 사장이 왜 못마땅한 기색을 보였는지 깨달았다. 오늘이 토요일인 것이다. 나는 말하자면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인데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당연히 사장은 그렇게 되면 내가 일요일까지 합쳐서 나흘이나 쉬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엄마의 장례식을 오늘 치르지 않고 어제 치른 것은 내 탓이 아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나는 어차피 토요일과 일요일엔 쉬었을 것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제 하루의 일로 피곤했기 때문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면도를 하면서 오늘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수영을 하러 가기로 했다. 나는 전차를 타고 항구 해수욕장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젊은이들이 많았다. 나는 물속에서 마리 카르도나를 만났다. 전에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타이피스트인데 당시 나는 그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녀 역시 그런 것 같았다. 그러나 얼마 안 돼 그녀가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었다. 나는 그녀가 부표 위로 기어오르는 것을 거들어 주었고 그러다가 그녀의 젖가슴을 스쳤다. 나는 아직 물속에 있는데 그녀는 벌써 부표 위에서 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렸다. 그녀는 나에게로 몸을 돌렸다. 이 머리카락이 눈 위로 흘러내린 채 웃고 있었다. 나는 부표 위 그녀의 곁으로 기어올랐다. 날씨가 기분이 좋았고 나는 장난하는 척하며 머리를 뒤로 젖혀 그녀의 배를 베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에 나는 그러고 가만히 있었다. 온 하늘이 내 눈 가득 들어왔다. 하늘은 파랗고 황금빛이 돌았다. 나는 목덜미 아래에서 마리의 배가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살짝 잠이 든 채로 오랫동안 부표 위에 머물러 있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지자 마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나도 그녀의 뒤를 따랐다. 나는 그녀를 따라잡아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우리는 같이 헤엄을 쳤다. 마리는 줄곧 웃고 있었다. 항구의 둑 위로 올라가서 몸을 말리는 동안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당신보다 내가 더 탔는데요? 나는 저녁에 영업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그녀는 웃으면서 페르낭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 둘이 옷을 다 입었을 때 마리는 내가 검은 넥타이를 맨 것을 보고 매우 놀란 것 같았고 상중이냐고 물었다. 나는 엄마가 죽었다고 대답했다. 언제 상을 당했는지 그녀가 알고 싶어 하기에 나는 어제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약간 흠칫했지만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건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사장에게 이미 그 말을 했다는 게 생각나서 그만두었다. 그건 무의미한 일이었다. 어차피 사람이란 언젠가 약간 잘못이 있게 마련이니까. 저녁 때 마리는 이미 모든 걸 잊고 있었다. 영화는 때때로 웃기기도 했지만 정말이지 너무 바보 같았다. 마리는 다리를 내 다리에 딱 붙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영화가 끝날 무렵 그녀에게 키스를 했는데 서투르게 되고 말았다. 영화관을 나와 그녀는 내 집으로 왔다. 눈을 떴을 땐 마리는 가고 없었다. 그녀는 아주머니한테 가야 한다고 내게 설명했었다.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자 나는 따분한 기분이 되었다. 일요일을 좋아하지 않아서다. 그래서 나는 잠자리로 돌아가 마리의 머리카락이 남긴 소금기 냄새를 베개 속에서 더듬다가 10시까지 잤다. 그러고는 12시까지 계속 침대에 누워서 담배를 피웠다. 나는 여느 때처럼 셀레스테네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텐데 나는 그게 싫었기 때문이다. 나는 계란을 몇 개 익혀서 빵도 없이 접시에다 입을 대고 먹었다. 이 빵이 떨어졌으나 사러 내려가기가 싫었기 때문이다. 이 점심을 먹고 나자 좀 심심해져서 나는 아파트 안에서 어정거렸다. 엄마가 함께 살 때는 알맞은 아파트였다.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너무 커서 식당의 테이블을 내 방으로 옮겨다 놓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제 내 방에서만 지낸다. 이 바닥이 약간 꺼진 밀집 의자들, 거울이 누렇게 변색된 옷장, 화장대, 구리 침대 사이에서 말이다. 그 밖의 것들은 모두 방치돼 있다. 잠시 후 나는 무엇이든 해야 했기에 옛날 신문을 한 장 들고 읽었다. 거기서
크리스쟈 소금 광고를 오려서 신문에 난 재미있는 것들을 모아두는 낡은 공책에다 풀로 붙였다. 나는 손을 씻고 마침내는 발코니에 나가 있었다.